네, 그러면 그 서영은 선생님 사회로 첫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사회를 맡은 서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정찬 선생님께 너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좌장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찬순 이사님께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 특임이사시고 동아시아 문화정신의학회 한국 사무총장이십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사시고 융합화 분석가이시면서 국제분석심리학회 정의원이십니다. 현재 마음드림 의원에서 진료 중이십니다. 네, 그,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모임 이름을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연구회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라이프스타일 사이키아트리 리서치 그룹이라고 붙여봤는데 아마 인터레스트 그룹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관심을 좀 이렇게 일으키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기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동안 마인드런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정말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저희 꾸준히 달려오고 또 모임도 많이 활성화됐고 그러던 중에 이거 공부를 좀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연자이신 서영은 선생님께서 라이프스타일 사이키아트리를 자기는 실천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접한 건 작년에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 정신신경학회 JSPN의 그 APA 미국 정신의학회 회장 인 라마스와미 비스와탄 회장이 참여를 해서 이제 저랑 같이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사회공헌위원회 AP에서 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했었고 APA 회장 취임 일성으로 라이프 스타일 사이키아트리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열리는 LA에서 열리는 APA 정기 애뉴얼 미팅의 주제가 라이프스타일 포지티브 멘탈 앤 피지컬 헬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심포지움 대부분이 다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신과 학회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마 여기 참여하실 분들도 LA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녀오시면 또 얘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정신과에서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과 몸, 사람은 뭐 의식과 무의식, 또 몸과 마음 이제 전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연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은 선생님이시고요.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장 부의사관으로 계시고 또 이제 많은 중요한 이력이 있지만 마라닉 TV의 그 마라닉 닥터스로 활동하고 계시고 2021년에 대한비만학회 비만 전문 인정의가 되셨고 현재 러닝 경력은 6년 차이십니다. 6년 차 마라토너시고 2023년 11월 JTBC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29분에 완주하셨습니다. 네, 라이프스타일 사이키아트리를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계신 서영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첫 번째 강의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개받은 서영원입니다. 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지금 많이 스스로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공유하게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8시 11분이니까 8시 반까지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해서 같은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까지 수료를 했고요. 군대를 국립춘천병원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을 했고요. 즉 2년 반 전에 국립법무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진짜 오늘의 제 그 양력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그 아이디는 런사입니다. 그 러닝 사이키아트리스트 약사고요. 2015년 겨울에 제가 메니에르 증후군에다가 뭐 고중성 지방 혈증까지 겹쳐서 상당히 우울한 날이었는데 2016년 7월부터 이제 식단일기를 쓰는 걸 통해서 뱃살을 좀 빼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김종효 선생님이 제 과거 모습 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19년에 첫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이제 첫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요. 이게 이태경 선생님께서 이제 좀 주제를 하셔서 이제 저기 계신 안유수 선생님이랑 푸드 리커버리, 크레이빙 리커버리 이제 워크북을 번역을 하다가 좀 자초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왔었고요. 오늘 그 소개할 내용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끌고 모은 건 아니고 APA에서 라이프스타일 사이키애트리라는 이제 교과서 단행본이 나왔습니다. 이미 마인드런 선생님들한테는 다 공유가 돼서 제가 따로 사진을 실지 않았는데 이따가 김영찬 선생님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잠깐 그 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행본 구성을 보면 총론은 이제 건강생활 습관과 뇌과학에 관한 총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질환별 운동 건강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건강 중재법으로 이제 뭐 태극권, 마음 챙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수면 장애로서의 수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면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healthy doctor, healthy patient, 그러니까 건강한 의사가 건강한 환자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네 챕터에 걸쳐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제언도 담겨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과 뇌과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운동을 하면은 뉴로제네시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신경이 새로 생겨나고 안드로제네시스, 혈관이 새로 생겨나고요. 시냅토제네시스, 신경 연접이 새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어떤 약물이나 어떤 치료법으로도 현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치료법은 현재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운동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현대 지금 치료법을 능가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그 기전을 이제 BDNF 증가로 이렇게 하나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도 좀 사실 낯서실 건데 카디오 레스피레이터리 피트니스, 그러니까 심장내과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그 심폐 그 적합도라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워치에서는 유산소 적합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전체 사망률, 모든 원인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어쨌거나 전체 사망률이 제일 낮아지는 정점 구간까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이제 올리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건 운동을 통해서 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이제 모든 정신과 약물이 다 관여하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들을 다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경우 거의 뭐 이제 마리화나 피지 않으면 알 수가 느낄 수 없는 건데 이제 이게 운동을 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호르몬 가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코르티졸을 최적화시키고요. 뭐 성장 호르몬을 시키고 이제 뭐 야외에서 뛰면 이제 멜라토닌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육이 사이토카인을 그 내분비 기관으로서 이제 분비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육이 내분비 기관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오카인은 보통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염성 그 사이토카인들이라 염증 수위를 낮추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통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걸 맞아도 항체 형성이 더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 있다, 마이오카인들이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내 항산화 효소가 이제 발현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면에서도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닌데 어떤 저열량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가 포식이라는 기전이 발동을 해서 미스폴디드 된, 그러니까 잘못 접혀진 단백질이라든지 혈당 때문에, 고혈당 때문에 당화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식을 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이제 퇴행성 변화를 억제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016년에 일본의 한 이제 학자분이 자각포식 기전을 발견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서 엄청 저는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처음에 아마존에서 발견을 하고 딱 봤을 때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제 우울장애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뭐 좋다는 얘기는 드문드문 많이 봤지만 교과서에 딱 정리된 얘기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일단 중요한 내용을 제가 6가지 뽑았습니다. 일단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은 주요 우울 장애에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도즈 디펜던트, 용량 의존성이 있어서 많이 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300분 이상에서 더 효과적이고 고강도 운동일 때 효과 개시가 더 빠르다. 그래서 러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치료 효과는 운동 시작 후 10주에서 12주 후에 나타나니까 온셋은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지연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 3개월간 치료 세션 종료 후에 잘 이렇게 운동 세션을 3개월 했으면 약 1년 동안 재발 억제 효과가 유의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인지기능 손상 및 그다음에 사회기능 수준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거는요. 단독요법이 가능하다. 주요 우울장애에서 물론 병합요법 치료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단독요법이 가능하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난이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주요 우울 장애에 비해서는 운동요법 효과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한데 이제 과각성 재경험 회피마비라는 3대 PTSD 증상 중에서 과각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전은 비대뇌파 발현이랑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 증가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이제 P라고 나와 있는 거는 프롤onged exposure, 그러니까 지속적 노출요법이라는 인지행동 치료요법인데요. 이걸 운동이랑 병합한 집단과 그냥 인지행동 단독 집단에 비해서 전체 PTSD 증상 감소폭이 어쨌든 운동을 했을 때가 더 컸는데 문제는 표본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을 병합한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혈중 BDNF 농도를 상승시키니까 PTSD에서 보통 해마가 많이 위축돼 있죠. 코르티졸의 상승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 자체가 주는 심리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 그래서 마스터리, 자기 통제감, 그다음 트러스트, 소셜 커넥션이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뭐 암벽 등반 같은 것도 이제 그 매개 치료로서 사용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트러스트가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식단에 대해서는 우리 형찬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건데 좀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나가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좀 중요한 역학 연구를 제가 3가지 뽑아왔습니다. 자, 이래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 A 머시기 여기 그 학자분께서는 건강 음식 섭취량 상위 33% 집단이 하위 33% 집단에 비해서 5년 이내 우울장애 발병 확률이 26%나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위 33%가 뭐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꼽는 안 좋은 음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튀긴 기름, 가공육이 있는데요. 그 섭취 비중이 높은 사람이 하위 33%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기자분들께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자살을 많이 설명하시죠. 그게 사실 또 맞는 얘기고요. 경제 위기 때 더 많이 자살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식단도 사실 보셔야 됩니다. 또 한번 연구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P로 시작하신 요 분은 이제 지중해 식단과 우울증을 연구한 9개 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 지중해 식단에 중간 정도 충실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 확률이 27% 낮고 엄격하게 지킨 집단은 32% 낮다. 어쨌거나 좀 지키려고 하기만 해도 27%나 대박 낮아집니다. 그다음 난리, 이분 일본 사람이시겠죠. 8만 9천 명 일본인을 대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일본 전통 건강식단에 충실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무려 자살률이 54% 낮았다. 물론 이런 역학 연구가 그 혼란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다 이제 질적으로 진료도 하시고 연구도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식단은 엉망이신 분들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도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격과 관계없이도 식단이 별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정신과 선생님 너무 잘 아시지만 증상 연구는 이미 약물 치료로 상당히 많이 손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격 영역은 우리 그 정상 선생님께서 계시지만 정신치료가 그동안 인격 성숙에 큰 역할을 해왔죠. 근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이렇다 할 만큼 손을 잘 못 쓰고 있는 영역이 인지기능 영역, 그 다음에 기능 수준, 그 다음에 대사적 영역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받쳐줘야 되지 않냐.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거는 대사적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건강생활양식중재법은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뇌 건강 토대를 증진시키는 예방의학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랑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치료, 정신치료만으로 우리 정신과 의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중재법을 얹게 되면 우리 내원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더욱더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법에 효과 크기를 더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군으로 더 이제 부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말미에는 헬시 닥터, 헬시 페이션트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네 가지 행동 선택이 운동, 식단, 음주, 흡연, 네, 미국 전체 사망률의 37%를 설명하고 의사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질수록 환자들에게도 건강한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의사들이 자신의 건강 습관에 대해 적절히 공개하는 게 환자들의 치료 동기를 더 촉진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정신치료의 고전적인 테마하고 조금 다르죠. 정신분석에서는 앱스터넌스, 절제하고 뉴트럴리티, 중립성을 지키도록 해서 되도록 환자가 스스로가 자기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지지적이지 못해 어느 정도는 의사들이 자신의 건강 습관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공개하는 것이 치료적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신분석에 제가 좀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건강 상담을 제공을 해주면 환자의 그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뭐 그렇게 대박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인드론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달리기 팁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라 여기 들어간 건데 일단은 그냥 전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하필이면 달리기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달리기 특장점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는 카디오 레스피레이터리 피트니스 요걸 올라가야 뇌신경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최대 산소 섭취량이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걸어봤지만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항상 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만으로 이게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달리기는 생각보다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까지 스펙트럼이 대사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착용할 때 굉장히 세심한 정성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하니까 치료적으로 모델리티를 가져가기 편하죠. 등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설계가 거의 어렵습니다. 내 옆에 뭐 100m 산, 150m 산, 200m 산, 덤벨처럼 그렇게 산을 둘 수가 없죠.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는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기이자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러너로 태어난 그 생명체들입니다. 요거는 뭐 얘기 길어지니까 일단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매력은 다 같이 동시에 대화가 가능한 사회적 운동입니다. 수영 못하죠. 자전거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인라인 안 되죠. 예, 축구 대화는 대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운동이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신과에 잘 어울리는 테라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접근성 정말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적인 운동이기도 하지만 비경쟁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본질은 승부죠. 근데 달리기는 스포츠이기도 하면서 명상이 가능한 개인 명상이 가능한 비경쟁적인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가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라모트리진, 리스페리돈, 에스시탈로프람, 클로자핀 다 FDA 승인받은 명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약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초회에 라모트리신 200ml를 처방했어요. 아니면 조현병 환자에게 리스페리돈 1mg을 1년 유지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한테 우울 증상이 심하게 느낀 날만 에스시탈로프람 10ml를 복용할 것을 지도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자핀을 분복을 하지 않고 하루 500ml 한꺼번에 복용하는 처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리기도 용법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한테 달리세요, 걸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10km 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처방에도 6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정식으로 가르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FITT 그다음에 VP 해서 FIT VP라고 하는데 이제 빈도, 강도, 유형, 시간 이런 게 있고요. 운동의 유형에는 참고로 지구력 운동, 저항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이 총량인데 시간, 강도, 빈도를 곱한 값인데요. 가민 스마트워치에서는 이거를 훈련 부하라는 걸로 그 총량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굉장히 볼 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점진성, 그 꾸준히 늘려나갈 것인가, 줄여나갈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목적성에 따라서 프로그레션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설계를 하려면은 결국 루틴이 필요한 거죠. 루틴이. 네. 자, 그래서 제 루틴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러닝을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보강 운동, 저항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일요일에 이제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마일리지가 지난주 같은 경우 마인드런까지 뛰어가지고 48km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꾸준히 체력을 상승하고 싶다면은 이 볼륨, 48km라는 볼륨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강도까지 가중치를 계산한 훈련 부하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달리기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이 운동 습관이 지속이 되려면요. 이 루틴이 짜여져서 운동, 휴식, 영양, 운동, 영양, 휴식이 삼박자가 규칙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들 보시면은 부안해동 돼가지고 막 러닝쿨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체력과 관계없이 우르르 막 운동했다가 또 안 불러주면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뭐 어느 날 이제 계속 불러주면은 막 뭐 신나가지고 계속 매일 나가다가 부상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치맥을 또 해요. 예, 그 다음에 잠은 또 줄여서 드라마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살살 달래가면서 이제 하고 영양은 실적으로 휴식은 넉넉하게 되는데 보통 초보일수록 운동은 처절하게 하고 영양은 아무거나 하고 그다음 휴식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루틴은 그 생체 리듬을 형성을 해서 결국은 우리 CBT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리덕션에서 중요한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있어야 즐거운 일상을 만들 수 있고요. 즐거운 일상이 지속이 돼야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 있냐 없냐가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 이거는 러닝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 탈출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케이던스는 185회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에 대한 유튜브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제가 6년간 경험해 보니까 아마 김세희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강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뭐 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핫뛰 하시라고 해서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환자분들은 절망을 하신 분들이고, 사고나 감정이 경직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들이라,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물어보시면은 정말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핵심 치료 기전은 뭐냐?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배가 나와 있고 막 전날 술 먹어서 코끝이 빨개져 있고 얼굴이 벌게져 있고 뭐 흡연을 계속 하셔서 눈이 누렇게 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운동을 하라 해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3대 과학혁명을 일으켜서 심리학 기반의 어떤 정신의학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정신과 의사는 앉아있는 정신과 의사였다면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뇌과학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뇌과학 기반의 달리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명강이네요. 야, 네,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찔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찔리는 구석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초보 달리기는 완전히 이제 제 얘기였는데, 마인드런 클럽 들어와서 좋은 코치님 지도받으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